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역병 때문에 힘든 한 해였는데 자산시장은 정말 과열 양상을 보였어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들어올 수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미래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연끌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정부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34%나 올랐고 아파트는 52%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11%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건 그 이상이죠.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은 과열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 역병 사태로 풀어준 유동성까지 포함해서 유동성 잔치가 일어났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파티가 끝났습니다. 내 집을 사줄 수 있는 중산층의 유동성은 말라버렸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유동성은 우리가 생산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우리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빚을 통해서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역병 사태 이전부터 소득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은 0.3% 올랐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2.2% 감소를 했어요. 역병 사태 이전에도 벌이가 힘겨웠다는 게 통계로 나왔죠. 기준 중위소득 추이를 봐도 나아진 게 없죠. 17년보다 거의 2배가 된 집값인데 소득은 9%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돈벌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병 이후로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국민 절반이 이번 사태 이후로 실직하거나 임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금융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고용 악화와 가계소득 감소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전문가 아니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역병 사태가 길어지면 고용이 악화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신용 위험이 커지고 이게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이 잠재적 부실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고용 악화와 소득 감소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나 금융규제 완화 조처를 정상화하는 게 급격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제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이게 조금이라도 정상화의 길을 가면 크게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은 소득을 더 늘리는 것보다 유지하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는데 IMF 때보다 더 낮은 최저 인상률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월급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용을 유지하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소득이 대폭 늘어나는 건 불가한 상황이에요. 공기업 다니고 대기업 다니면 연봉 8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봉 8천이면 월 540만 원 수령합니다. 1억이면 650만 원 정도 되니까 잘 나간다는 직장인이 돼야 월 5, 600 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사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의 현실입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직장을 잃을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IMF 위기도 아닌데 지금 감원의 구조조정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이런 상태예요. 유동성을 창출하는데 내가 더 소득을 늘려서 유동성을 창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대출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계빚이 1,700조에 달합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80% 넘으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0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레바논밖에 없어요.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가 위축되는 건 당연하죠. 갚아야 할 원금이나 이자가 많아지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기업도 힘들어지고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가계부채를 1,700조나 지고 있어요. 이건 4년 전보다 700조나 늘어난 거죠. 빚내서 집 사라 할 때 1,000조 돌파했다고 거의 망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4년 만에 700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때도 위험하다고 경고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는 상황인데도 터질 위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지경을 넘어섰는데 안 터지는 이유로 제시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안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이 하락할 위험이 적다는 걸 들었어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수요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택시장의 수요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수요는 항상 꾸준하고 여기에 집을 사려고 하는 투자 수요가 더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수요에 들어올 길은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면 이렇게 과열될 일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수요 중에서 미래 수요가 땡겨서 들어왔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주 수요가 아닌 20, 30대가 대거 시장에 참여하면서 올해 많은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만큼 미래 수요가 이미 소진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락이 없다라고 근거를 댔어요. 또 유동성이 풍부하고 더는 빚을 안 내주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의 내관이 터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지금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의 대부분을 막은 상태입니다. 더는 빚을 안 내준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미 급격하게 늘어난 빚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신규 대출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도하게 늘어난 빚이 있고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어요. 또 누군가 계속 집을 사주려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대출을 활용해서 빚내서 유동성을 창출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빚내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끌 풍선 효과에 저축은행으로 늘어난 대출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미 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시중은행이 대출을 잠그니까 또 이것도 모자라서 카드론 받고 고금리를 활용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제 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훨씬 더 비싸진 상황입니다. 빚내기도 어렵고요. 녹색창 메인에 뜬 광고인데 제가 한번 클릭해 보니까 최저 금리가 7.9%입니다. 최저 7.9%에서 21.9%의 금리를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만큼 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이 휴지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돈을 구하는 비용은 훨씬 더 올라가고 있어요.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한 게 벌써 19조나 들어왔죠.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유동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구당 빚이 8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이거 평균의 함정이죠. 빚 안 낸 사람이나 또 그만큼 빚 못 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나눴을 때 8천만 원이란 뜻입니다. 웬만큼 빚 낼 수 있는 사람 몇 억씩 지금 빚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올해 새롭게 채무자가 된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라고 합니다. 미래의 수요가 다 유동성을 창출해서 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해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지금 빚이 엄청나죠. 소상공인 평균으로 1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빚이 배로 늘어난 상황이죠. 그런데도 안 터지고 버티는 이유, 이자 유예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유예가 끝나면 5명 중 1명이 적자에 빠진다고 합니다. 아까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터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유동성을 창출해준 은행에서 이 유동성을 걷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 만기 계속 연장해주는 거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미뤄둔 이자가 950억 원에 달하고 이 뒤에 4조 원의 잠재 부실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까지 망하지 않으려면 이런 거 다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수많은 유동성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을 가계의 대부분은 집 사는 데 썼어요. 빚으로 창출한 유동성을 전부 다 집과 바꿨죠? 30년간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분양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게는 건설사가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면서 갖고 있는 모든 유동성을 제1매도인에게 줍니다. 부동산 블랙홀로 모든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태예요. 부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죠? 유동성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빚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 12월 일평균 주식 거래액이 33조를 돌파했어요. 또 역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실 징후 기업이 줄었습니다. 유동성의 힘이죠. 부실 기업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16년도에 176개, 19년도에 201개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역병 때문에 유동성 지원해주고 나니까 오히려 153개로 줄었습니다. 부실 징후 기업이 돈 갑자기 잘 벌어서 지금 부실 기업이 아닌 걸로 된 게 아니라
유동성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감소했어요. 그렇다고 그 부실이 사라졌나요? 역병 때문에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주식시장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그동안 넘지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던 건 개미의 힘이 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총의 23%를 차지하는데 개미가 이 중에 사들인 게 1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겨우 3% 사들였어요. 기존의 대주주 기관 외인들 갖고 있었던 거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개미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은 2배가 됐죠.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수준의 금액으로 주식시장을 2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유동성의 힘이죠. 그렇지만 이 유동성 장세에서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B2 열풍에 증권사가 돈 벌었죠. 대출해줘서 8,600억 벌었답니다. 또 이건희 회장 주식 기존에 5, 6만 원 할 때 상속세 내면 8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 11조 정도로 확정이 됐어요. 유동성 장세 덕분에 국가가 돈 버네요. 또 증권사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항상 더 극심해지는 게 양극화예요.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역병 사태의 1년의 후유증으로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자산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유동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시장의 기대가 급격히 조정이 되면 결국 빚내서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다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거의 대부분 빚내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면 지금과 같이 과열된 시기에 집 산 사람들 대부분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주식시장 원금 580만 원으로 3억 넘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만큼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이거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5% 넘게 이자 줘가면서 빌려서 지금 돌리는 건데 주식시장 조정되면 바로 반대 매매에 들어가죠. 결국 빚내서 투자한 사람만 거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신용을 통해서 창출된 유동성은 언제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집값 급등에 자산 격차가 4년 만에 3억에서 9억이 났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대기업 다니는 34살짜리 이 사람 6억 7천에 집 샀는데 4년 지났는데 지금 호가가 16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굉장히 빡빡하죠. 월급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쓰고 여기에 대출금, 원리금 상환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거 팔면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면 견딜만 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팩트죠? 아무도 지금 팔지 않아요. 팔지 않고 그냥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진짜 다 내 돈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자산 가격에 조정이 오면 장부가액은 사라지고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준금리 지금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와 있습니다. 한 차례 올리려고 했었죠. 2018년도 11월에 디레버리징을 시도했는데 금리 조금 올렸는데 주택시장 발작이 일어났어요. 계속 상승장이었는데 그 시기에만 하락을 겪습니다. 결국 지금의 가격이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저금리로 만들어진 허상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금리로 인한 영향은 이미 모두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접근한 지 오래죠.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금리입니다. 돈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빌려가지고 자산시장으로 다 그 돈을 쏟아붓는데 실물 경제에는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현금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이미 부동산 증시에 쏟아붓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은 소득과 신용을 통해서 창출을 하는데 소득은 그대로고 빚은 한계에 도달을 했어요. 유동성의 대부분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계속 대출금 갖고 있죠. 장부가액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팔아야 돈인데 이거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집을 산 대상은 나한테 비싸게 팔고 갈아타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채 갖고 있다가 나한테 한 채 준 사람이나 아니면 분양을 통해서 공급자이자 제1 매도인인 건설사를 통해서 나는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내 집을 사줄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집을 샀던 것처럼 온갖 대출 다 끌어서 내 집을 사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어요.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